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6월 21일자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소리내어 읽어서 이해 해석해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단계적 접근을 고려하는 것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음표는 제가 붙였습니다. 로이스 리 신규석 전부 다 한국계 기자인 것 같습니다. 로이터에서 6월 19일 보도했습니다. 서울 6월 19일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금요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을 우선시하겠다는 자신의 제안을 고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북한에 주의를 기울일 때라고 말했고,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좌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단기 목표는 북한이 추가 핵물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막고 무기나 물자를 해외로 이전하며 나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선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 군함 10척을 신속하게 건조할 수 있는지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가능하다고 말했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이 씨는 말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 대통령은 바티칸을 방문하는 동안 네오 교황의 남북한과 가능하다면 북한 사이에 완충지대를 표시하는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란 핵 포기를 실현하면 북한 핵 관련 수출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없애야 북한이 이란의 핵을 관련 무기들을 못 팔아먹으니까 사실상 이란의 핵을 갖다가 없애려면은 북한의 핵부터 없애야 된다. 이렇게 논리가 나올 수 있겠죠. 이란 공격에 겁먹은 정북 이재명은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부탁을 한 것이다. 그런다고 북한이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은 뻔하므로 강력한 물리적 공격이 오히려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란처럼 제 견해입니다. 트럼프 이란 거래 아마도 무조건 항복 비밀 해상 작전 세부사항 공개. 줄리아 보나비타가 폭스 뉴스에서 6월 20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159척의 배를 침몰시키고 최고 지도자들을 암살하는 등 이란의 군대를 파괴했다고 자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종식시키고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하며 양해각서에 따라 핵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정쟁 종식을 촉구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한 지 며칠 만에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대한 새로운 세부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발표된 악시오스의 마크 카프터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양국 간 14개 항목의 양해각서 MOU에 무게를 두고 이 합의가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과는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트럼프는 정말로 무조건적인 항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가 대답했습니다. 보세요. 그들은 군대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바다 밑에 있습니다. 159척의 배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폐막회의에서 트럼프는 이란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들을 성공적인 암살을 강조하면서 이란의 무순전을 격퇴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2배로 자랑했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 폐막 연설에서 이
참모진들이 배열해 있는 속에서 두목이 세계적인 두목이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중국 제대로 비판해도 범죄자로 시라가와 쯔까사라고 평론가로 되어 있습니다. 6월 21일 프레지던트입니다. 중국에서 7월 1일 중요한 법률이 시행된다. 평론가 시라카와 쯔까사 씨는 이 법은 시진핑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봉쇄할 뿐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이 철수할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 일본에 있어서 중국에 투자하는 코스트는 현격히 커질 것이다. 중국 비판 봉사라는 민족 단결법. 2026년 3월 12일 중국 전국 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서 민족단결 진보 촉진법 이하 민족단결법이 통과되어 7월 1일 시행된다. 전문가 7장 65조로 구성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강화를 국가 전체의 임무로 규정하는 이 법은 소수 민족의 정책의 일반법이라는 범위에 그치지 않고 교육, 언어, 출판, 인터넷, 기업활동, 종교, 대외 발신, 홍콩, 마카오, 대만, 해외 학교까지 일체로 규율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법은 민족 단결이라는 미명에 반해 시진핑 지도부가 오랜 세월 쌓아온 대외 탄압 인프라의 완성형이자 일본 기업과 일본인의 언론 자체를 겨냥한 최종 무기다. 소수민족 단결 강제하는 법률. 민족단결법은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기둥은 언어의 단일화다. 교육이나 행정, 공공의 장에서 표준어로서의 중국어를 추진하는 정책을 정식으로 제도화한다. 위구르어, 티베트어, 몽골어, 수어과 행정 서비스는 이에 따라 제도적으로 배제된다. 두 번째 기둥은 문화적 이의제기의 범죄화다. 폭력적 테러 활동, 민족 분리주의 활동, 종교적 극단주의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독자적인 문화와 언어를 지키려는 소수민족의 모든 활동이 언제든 분열주의로 몰려 그 무슨 정의네요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쉽게 말해 소수민족이나 종교 문제로 중국 정부를 비판하면 향후는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균형에서 모호하게 설정돼 온 기존 규제를 명문법에 의해 결정적으로 막으려는 것이다. 셋째, 기둥이 가장 심각하다. 제63조의 역외 적용 조항이다. 중국의 조직, 개인이 민족 단결을 파괴해 민족 분열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행했을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가 소수 민족이나 종교 문제로 중국을 비판하자 중국 정부로부터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분명히 말해 횡포의 극치지만 중국은 이미 그런 국가가 됐으니 우리로서는 정면으로 대책을 세워나갈 수밖에 없다. 타깃은 중국안이 아니라 외민족. 단결법은 시진핑의 민족 정책을 법전화한 것이다. 이 법을 봤을 때 2020년 홍콩 국가안전유지법, 국안법과 공통점이 궁금했다. 분열 전복 테러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이론을 범죄화하고 역외 적용 조항을 갖는다는 골격은 거의 같다. 중국 정부는 이미 위구르인과 티베트인에 대한 탄압을 강제 수용소 건설, 언어교육 폐지, 종교시설 파괴 등의 형태로 수년간 계속해 왔다. 국내용 법률 등은 불필요한 할 것이다. 그런데 왜 굳이 법으로 제정했을까? 그것은 이 탄압 정책을 장래에 걸치는 장기 목표로서 제도화하고 나아가 중국 밖, 즉 일본 등의 외국에까지 법적인 촉수를 늘리기 위해서일 것이다. 국안법이 하나의 지역을 봉한 법률이라면 민족단결법은 하나의 사상을 세계적 규모로 봉하는 법률로 설계돼 있다. 중국이 일본서 일본인 체포할 수 있나? 또 민족단결법은 국안법의 시범 운영이 성공한 결과로 생겨난 법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역외 적용 조항은 국안법 제38조에도 존재한다. 2023년 일본 대학에 유학 중인 홍콩 유학생이 2년 전 일본 내 SNS에 올린 내용을 이유로 귀국 후 체포됐다.
도쿄 아키하바라에도 비밀경찰의 거점이, 중국의 지방정부 공안국이 해외의 비밀경찰의 거점, 통칭 해외파출소로 설치하는 케이스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거점은 접수국의 동의 없이 다른 나라 내에서 정부 기능을 가지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점에서 중국을 포함한 세계 192개국에 비준하는 외교 관계에 관한 빈조약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각국 당국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해외 탄압 행위, 깜빡이, 어떻게 중국 경찰이 외국에서 활동하는지. 수법은 주로 두 가지다. 하나는 비자나 여권을 거론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고향에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 또 하나는 중국에 사는 가족을 인질로 잡고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이 사라진다는 공갈치하는 것이다. 이게 공짜일 거예요. 공갈 협박한다고 할 때 공짜가 씁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국제법과 영토 주권의 침해라는 비난이 국제사회로부터 나오고 있다. 아일랜드, 캐나다, 네덜란드 당국은 자국의 해외 파출소에 대해 운영정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아직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강제노동 실태조사의 높은 장애물, 민족단결법 시행이 일본 기업의 심각한 이중의 덫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한쪽에는 미국에 의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이 있다. 이는 신장에서 수입된 제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이 아니라고 기업이 명백하게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들이 관여하는 공산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투자를 환영하는 한편 출구를 막는다. 또 심각한 것은 반외국 제재법에 따라 일본 기업을 반제재 리스트에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리스트에 게재될 경우 중국 국내 자산의 압류, 압수, 동결, 국내 조직이나 개인과의 거래, 협력의 금지 또는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사증 취소, 국외 추방 등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 반제재 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방위 관련 부분 이외의 모든 사업에 영향을 받게 된다. 위구르 문제를 취재 보도하는 기자나 연구자, 관련 국회 결의에 찬성한 의원, 신장면을 포함한 서플라이 체인의 조사를 실시하는 기업 등 이들 모두가 민족 분열을 선동하는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시진핑 정권은 거기에 또 다른 그물을 씌우려고 하고 있다. 대만을 지지한다고 한 것만으로도 체포? 최근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기업이 공급망을 통해 해외 인권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확인, 대응하는 인권 실사의 중요성이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데 만약 실시하면 민족단결법과 제재, 공급망을 이전하면 출국 금지가 부과된다. 이것은 더 이상 통상적인 비즈니스 리스크가 아니라 개미 지옥이다. 7월 1일 이후 일본 기업에 육박하는 경영 판단. 2020년 홍콩의 국안법이 시행됐을 때 세계는 제재보다 경제를 택했다. 그 부작위의 대가가 오늘의 민족단결법이다. 5월 KCC 천안문 사건의 전 학생 지도자는 일본도 중국의 위협에 대한 최전선에 설 때다. 앞으로의 기업 경영자에게는 지정학적인 직견과 거기에서 이끌어지는 신속한 판단이 강하게 요구된다. 중국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지정학적 정보에 항상 민감해 둘 필요가 있다. 몇 년 전부터 결국 투자했던 기업들은 중국에서 다 손해를 본 한이 있더라도 빨리 철수하는 게 답이라고 계속 그렇게 저도 갈했죠. 댓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전후 일본에서 몇십 조엔의 원조와 기술 지원을 까맣게 잊고 있군요. 불과 30년 전 인민복 입고 자전거 타고 있었어. 상당히 비약한 것이다. 개조차도 밥을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하게 따르지만 잊고 있는 것이군요. 듣기로는 경제가 파탄나고 있다고 하더군요. 곤란할 때만 이쪽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댓글을 달고 싶어요. 조선족 자치주 이미 한글 교육 없애고 중국만 가르치라고 강제하고 있다고 하죠. 이 지도는 해외 파출소가 있는 나라들을 빨간거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본, 한국도 이미 표시가 되어 있고 러시아에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캐나다는 물론이고 브라질, 뭐 칠레, 아르헨티나 뭐 이런 데까지도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일본과 한국 뭐 여러 군데도 있겠습니다만 오스트리아도 있죠. 중동의 에, 이스라엘, 이스라엘루,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런 데도 있고 그 북미에도 여러 나라들이 있고 미주에는 맨 밑에 아메리카라고 있는데요. 어, 아르헨티나, 아, 브라질, 캐나다, 아, 칠리, 뭐 자관, 칠레를 칠이라고 참 일본 말이 그렇습니다. 어, 여기 또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은 어, 아이고 그 넘어갔네요. 그 시진핑이 평양에서 그 뭐 연설할 때 그 사진이었는데 제가 애니메이션을 잘못 처리했군요.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EV 우대, 말레이시아 수입 규제 전환. 요미우리 신문이 6월 21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7월부터 전기 자동차 EV 수입 규제책을 도입한다. 2025년에 신차 판매 대수로 동남아시아의 선두에 부상한 동국은 현지 메이커 2사에서 6할 이상의 판매 쉐어를 가지는 특이한 시장이다. 중국 업체의 저가 EV가 유입돼 자동차 산업의 혼란을 초래한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전철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물품세 추가. 새로운 규제에서는 수입 가능한 EV 조건을 통관 시의 신고 시점에서 20만 링깃 약 800만 원 이상 등으로 정한다. 매장 판매 시에는 물품세 등이 추가되기 때문에 소매 가격은 더 높아져 사실상의 수입 제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최대 목적은 국민차의 보호에 있을 것 같다. 현지에서는 다이하츠 공업이 20% 출자하는 최대 기업 프로듀어와 중국 자동차 대기업 저장지리 대기고 집단이 49.9% 출자하는 이후에 프론톤 프로톤이 국민차 메이커라고 자리매김되고 있다. 말레이시아가 국민차 2사를 제외한 사한약의 쉐어를 타사가 서로 빼앗는 구도로 일본세를 포함한 외자의 진출은 한정적이었다. 노무라 종합연구소 타이의 야마모토 하지메 씨는 과잉한 가격 인하가 행해지지 않고 시장의 건전성과 비교적 유지하고 있다. 수익 확보를 기대할 수 있어 향후 각사의 현지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의 과잉 생산 덤핑 수출 정부 보조금을 국가 자본주의라고 명칭한다면 민간 자본주의와의 갈등 대립인 상태인 것입니다. 스케가와 세이야 곡구식간대학 정경학부 교수, 테일공업대학 개건교수의 댓글은 견해인데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중국 EV 업체 유치를 통해 미래차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완성차나 주요 부품 상당수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형태가 이어지면서 기대했던 것만큼 현지 부품업체로의 발주 확대나 산업 기반 강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투자나 일자리를 만들어내더라도 부가가치의 대부분이 국외로 유출된다면 지속적인 산업 발전이 어렵다. 더욱이 최근에는 미국이나 EU가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이나 우회 수출의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이 단순한 조립 거점이나 수출 중개지로 간주되면 중국 제품의 우회 수출국으로 낙인 찍혀 향후 추가 관세나 통상 조치 대상이 될 위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투자 유치 그 자체가 아니라 현지 조달률의 향상이나 기술 이전, 인재 육성을 통해서 국내 산업과의 제휴를 기대하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이번 조치는 그런 문제의식의 표출로 주목된다. 우라카미 사나의 경제 저널리스트 호세이 대학 MBA 겸임교원의 또 댓글 견해입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은 업체가 너무 많아 소모전이 되고 있고
각 회사는 수출의 대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비교적 경제력이 있는 유럽이나 타이가 중요한 타겟이겠지만 2부에 있어서는 어려운 시장인 일본에도 조금씩 진출해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자국의 산업의 역량을 우려해 어떠한 규제나 자국 메이커의 우대 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경총 최저임금 G7 평균보다 18% 많아 소상공인 감당 어려워. 오형길 아시아경제에서 6월 21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G7 중 영국, 프랑스와 비슷.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노동 생산성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반면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 평균 영업이익 200만 원 미만이라고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9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PPP 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이 27,571달러. G7 평균보다 높다는 얘기고요. 일본은 이렇게 평균 임금이 낮은가요? 18,864달러네요. 미국은 더 낮네요. 12,064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세후 최저임금 연 환산액 수준 비교 2025년 기준. 아울러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 중 영국, 프랑스만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며 G7 평균은 49.3%로 우리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거로 봐서 최저임금 수준이 어떻든지 간에 노동 생산성은 원가 회계의 노동 생산성은 생산량 기준 제조 원가 나누기 임금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높게 나와야 노동 생산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매출 변동비 나누기 임금 이런 식으로 노동 생산성 산출 방식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나라가 로봇 자동화율이 전 세계적으로 밀도가 가장 1위라고 합니다. 물론 대수로는 물량적으로는 많겠지만 산업의 로봇 밀도 또 제조업 비율 이런 거로 봐서는 한국이 세계 최대의 로봇 자동화 생산 국가라고 하는데 왜 노동 생산성은 낮다고 자꾸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저도 그 기업체 분석할 때 노동 생산성을 좀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노동 분배율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러시아 투면 지역의 정제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확인. 로이터 6월 21일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토요일 우크라이나 드론이 우크라이나에서 2000km 약 1200마일 이상 떨어진 서부 시베리아의 러시아 투면 지역의 정유소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가 30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새로운 장거리 드론을 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야간 화상 연설에서 석유 정제 시설을 포함해 러시아의 투면 지역에도 도착한 우크라이나 군의 특별작전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 주 경계에서 20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효과적인 작업입니다. 가장 현대적이고 복합적인 투면 정유소의 목 용량은 연간 약 800만 톤에 달합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연간 약 600만 톤의 원유를 처리하여 약 50만 톤의 휘발유와 250만 톤의 디젤을 생산합니다. 6월 19일 젤렌스키 키우를 방문한 나스리 아스프라 온두라스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사진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우군 드론 3층 방공만 뚫고 모스크바 정유공장 공격. 6월 21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6월 18일 모스크바에 대해 대규모 드론 공격을 실시해 주요 석유 시설에 타격을 입혔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드론은 러시아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 배치된 3층 방공망을 뚫었다고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5월 초순 러시아가 다수의 방공 시스템을 모스크바로 이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공격은 러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모스크바 정유소를 겨냥해 실시됐다. 이 시설에 대한 공격은 최근 며칠 사이 두 번째로 2022년 개전 이후 러시아 수도에 대한 최대 규모의 공격으로 점쳐지고 있다. 대통령은 6월 18일 이렇게 강조했다. 러시아의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 전쟁을 끝낼 의사를 가지지 않고 수렁화를 선택한다면 우리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 반드시 반격한다. 그리고 그 반격은 강력하고 정의로운 것이어야 한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적에 의해 전화에 태워지는 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젤렌스키 씨는 계속했다. 정유소가 불에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퇴 후 걱정되는 현금 흐름, 포트폴리오 이렇게 설계, 물음표는 제가 붙였습니다. 조선 엠레터 6월 19일자인데 요것을 뉴스레터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좌 배불릴 성투 용병술 3분 마감 춘마 사전 신청 23일 14시부터 접수 24시간 주식 채권 거래하는 돈의 미래 다가올까? 이 만화 그림은 일러스트 조선 디자인랩 김영재 씨가 그린 거네요. 그 성투란 말이 여기서는 성공적인 투자의 약자군요. 그리고 뭐 자산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용병술 뭐 이렇게 좀 거창하게 얘기하고 있고 같은 ETF라도 일반 계좌, 연금 계좌, ISA에 넣느냐에 따라 효과가 또 달라진다는 표현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모범 답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자기네의 그 안내는 시간을 조선 멤버십이 전략해 드린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눌러보니까 대기업 은퇴 후 7년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준 실제 투자 포트폴리오 공개, 박 부장이라는 사람이 6월 11일 날 또 했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절세 계좌는 본진, 일반 계좌는 전선 확장, 해외 ETF 50%, 국내 30%, 미국 20%, 투자를 돈으로 공장을 짓는 일에 비유했다 해서 뭐 쫙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조선 멤버십 전용 콘텐츠입니다 해서 시작하기 누르면은 월 구독료 얼마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언론도 광고 수입이 감소하니 수익을 내려고 지금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궁금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주식 및 채권의 3할, 부동산의 3할, 예금의 3할, 그리고 일할은 비상금 이거 다 하는 포트폴리오 아니냐. 돈이 없으니까 주식이나 채권 사지도 못하는 거고 예금 조금 남아있는 거 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 거고 이자도 얼마 안 되지만은 부동산을 저는 투자해 가지고 이익을 봐 가지고 좀 그것이 저로서는 주식보다는 아무래도 서울 지역은 부동산이 제일 낫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없는 사람 입장에서요. 생계형 임대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물론 저도 돈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생존을 위한 생계비는 그래도 어쨌든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신보수 선언, 소비자 주권 시대를 향하여 정치적 없이 이 소비자를 어, 주권, 소비자 만족 이런 걸 넘어서 이제는 소비자 주권 시대로 가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뽑자. 그래서 이 소비자, 사용자, 노동자 간의
요 3교집합이 되는 자정장치가 돌아가는 안을 만들어내는 정치인이 향후 정권을 잡을 그런 분한테, 그런 사람을 우리 국민들이 선출되기를 희망합니다. 상권 분립으로서는 행정, 국회, 그다음에 사법부가 있는데 최근 얘기로 이런 가장 부정부패 한 데가 사법부다. 음, 판결을 내리는 데가 사법부다. 왜냐? 우리나라 그 속담대로 고인물이 썩었습니다. 이 썩은 물을 어떻게 지금 갈아칠 거냐? 이것이 문제죠. 그 현재 그 대법원이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일공화국 시대 때 내무부 소관이었죠. 내무부가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 선거는. 근데 그 3.15 부정선거 이것 때문에 그때 안은 좋았어요. 독립된 기관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고인물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할 수 없죠. 다시 내무부 소관으로 바꿔보자. 라든지 한국은행과 같은 독립법인을 만들어서 사법부 출신이 아닌 새끼들이 이 선관위를 맡는 거로 해야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물이 흘러가게 만들고 인재들이, 좋은 인재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을 결국 선거 때 이용을 해야 되니까 내무부 쪽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